특강이 끝난 5시부터 6시까지는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강은 매주마다 다른 주제로 교내 교수님과 그리고 외부 강사분들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출석 20%, 소감문 50%, 리포트 10%, 기말고사 20%의 비율로 성적이 산출되며 리포트는 부산대 선정 이달의 도서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비평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 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요. 동영상은 교양교육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는데 질병이나 신검 등으로 결석을 했을 경우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소감문이랑 증빙자료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해주시면 출석 인정에 대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의 리베르타스 특강 게시판에 제가 게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특강을 교양교육원장 송성수 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효미 스님께서 강의 안내를 해드렸는데 홈페이지 오시면 더 자세한 거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강의는 2시간 진행되고 마치고 나서 바로 소감문 쓰시면은 이제 한 주 수업이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고 기말고사는 시험을 따로 보고요. 중간고사는 이제 교양교육원에 선정한 이달의 도서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렇게 뭐 게시물 같은 것들이 학내에 붙을 텐데 그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감상문을 쓰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부산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대가 참 좋은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뭐 경험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그런 좋은 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특히 제가 교양교육 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뭐 누구나 교양이 많이 부족한데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호가 뭐냐면은 나의 전공은 다른 사람에게는 교양이다. 전공만 계속 하다 보면은 교양하고 멀어져요. 또 거꾸로 우리가 땅을 파다 보면은 처음부터 좁게 파면은 깊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넓게 파야 아주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깊이와 넓이는 한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관심사를 갖다가 좁히지 마시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부산대학이 아주 큰 대학이고 종합대학이니까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강의 키워드는 통섭입니다. 통섭. 통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도 많네요. 그죠? 네. 손 드신 분들은 통섭섭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섭섭하지 않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속은 물리교육과고요. 이제 작년 8월부터 교양교육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과학기술의 역사,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과 오니까 짬뽕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집에 가면은 주로 짬뽕을 시킵니다. 그거를 통칭하는 말이 과학기술학입니다. 과학기술학.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이런 것입니다. 과학기술학. 기말고사 낼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조금 이따 좀 소개를 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통섭섭하다고 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통섭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에 공통된 승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학문에 공통된 승리가 있다. 지금은 이렇게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이공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사이에도 이제 교집합이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하고, 이게 공통된 승리. 얘를 갖다가 찾아보고, 얘를 더 넓혀보자. 그런 것이 통섭이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섭의 모토는 이겁니다. 학문간 경계를 허물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상당한 질문입니다. 예? 어우, 대단하시네. 여러 개. 예. 어느 정도? 많이, 대충 그래도 이제 숫자로 표시하셔야죠. 디그리 오브 매그니튜드를 이야기하셔야지. 그죠? 대충 몇 개 좀 될까요? 학문이.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자,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과 그러면은 경제학이라는 하나 학문이 있잖아요. 물리학과 하면은 물리학이라는 하나 학문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학문이 모두 몇 개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과는 모두 몇 개일까? 뭐 작은 대학은 적을 테고 큰 대학은 클 텐데, 부산대학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학과가 모두 몇 개쯤 있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100개 조금 넘는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나의 전공 말고도 다른 전공들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100개. 학문은 1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들 아직 많이 못 만나봤겠습니다만은 교수님들별로 또 하는 분이 또 다르죠. 그죠? 경영학과 내에도 A라는 교수가 하는 경영학과, B라는 교수가 하는 경영이 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바꿔가지고 교수 한 분의 학문 하나씩 매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부산대학교의 전임 교원이 모두 몇 분 될 것 같습니까? 전임 교수가. 학과가 100개니까. 교수 숫자는 더 많겠죠. 그죠? 예. 앞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조금 구체화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과의 교수님들 몇 분쯤 되겠어요? 큰 과도 작은 과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10명 좀 넘죠. 그죠? 예.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이 1200명 좀 넘습니다. 1200명. 저는 1200분의 1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학문이라는 게 1200개 이래 되겠죠. 그죠?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그죠? 우리가 뭐 봄이 와서 이 꽃도 보고 저 나무도 보고 이러다가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류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있는데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 때는 분류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어떻게 분류할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분류. 참 어려워요. 분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분류 자체가 약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너는 보수야. 너는 진보냐. 상당히 자르기 어려운 알이 까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대상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나라의 학문을 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공식적인 분류표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분류한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기관이냐면요. 교수님들 주로 연구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 인문사의 이공계를 막론하고. 그러면 연구비를 지원해주려면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코드를 만들려면은 학문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죠? 분류를 해봅시다. 자, 분류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갑니다. 자, 대분류. 자,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A. 인문학, B. 사회과학, C. 자연과학, D. 공학, E. 의학학, F. 농수해양, G. 예술체육, H. 복합학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학학을 합쳐놓은 이유는 뭐 따져보면 이렇겠죠. 얘들은 사이즈가 큰데 의학, 약학 따로 떼려고 하니까 사이즈 좀 적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붙였겠죠. 그죠. 네. 자, 흥미로운 것은 복합학이라고 해서 복합학. 여기에다 소속되지 않는 복합학.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 복합학. 복합학을
가지고 와서 중분류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과학기술학, 문헌정보학, 여성학, 인지보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복합적인 냄새가 나죠. 그죠? 여성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하기도 하고 문학자들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과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합학 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제가 전공하는 겁니다. 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과학기술학을 가져와서 소분류를 해보면요. 과학기술의 역사, 과학기술의 철학,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 정책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제가 공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학은 영어로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라고 해서 STS라고 합니다. STS.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시죠? 제 이름은 송성수입니다. 제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공부를 계속 하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아, STS가 내 동생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팔자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예. 참고로 저희 큰 형님은 서울에서 방송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님 중에는 원조 걸그룹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가문이었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예, 그죠. 예. 자, 아까 학문의 분류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는 이거죠. 따져보면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밑 소분류에 있는 거하고 중분류에 있는 거하고 연구비가 차이가 나겠죠. 그죠? 높은 분류의 랭크를 있을수록 연구비 지원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분류할 때마다 사람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다. 자기 분야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제가 옛날에 한 1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술분류였어요. 기술분류. 뭐 기계기술, 전자기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기술 해놨는데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막 때를 써가지고 자기들은 에너지 말고 독립시켜달래.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에너지기술이라는 분류 아래 원자력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에너지하고 동급으로 원자력을 만들어달래요.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황당해서 저는 그때 초짜의 물이라가지고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자력이 에너지 미터하고 딱 독립하더라고요. 그게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들의 힘이죠. 어쨌든, 분류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분류까지 내려가면 100개쯤 되고요. 세분류까지 나가면 1000개쯤 됩니다. 1000개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고대 시절에는 옛날에는 학문이 몇 개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시절에 학문이 몇 개 있을까? 이게 철학가 계세요? 철학가. 안 계시구나. 자기를 숨기지 마세요. 네. 자, 옛날에 학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것의 이름이 뭘까요? 필라소피죠, 필라소피. 필라소피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필로스는 몸에 대한 사랑이고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뜻이죠. 지혜에 대한 사랑. 그죠? 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죠. 물리학은 지혜를 사랑 안 합니까? 경제학은 지혜를 사랑 안 합니까? 다 지혜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라소피가 오늘날에는 철학으로 번역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날의 철학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총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번역하면은 학문, 한 글자로는 학 이렇게 된 거죠. 학. 필라소피는 학이었습니다. 학이었다가 요즘에 더 철학이 된 거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이겁니다. PhD. PhD가 무슨 뜻이죠? 박사입니다, 박사. 여러분들 박사 받으시면 명함 뒤에다가 PhD 이렇게 씁니다. 그죠? PhD. PhD는 무슨 뜻이냐면요. 닥터 오브 필라소피의 약자입니다. 닥터 필라소피. 요거를 직역하시오. 번역 인공지능에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번역 나오겠어요? 철학의 의사라고 나오겠죠.
그죠? 철학의 의사. 그죠? 이상합니다. 그죠? 이상합니다. 이때 필라소피는 철학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뜻하는 거고요. 닥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도세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PhD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거죠. 박사. 그래서 아직까지 PhD라는 걸 쓰는 걸로 봐서 원래의 필라소피는 철학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학사, 석사, 박사 있잖아요. 학사는 영어로 뭐죠? 학사. 배철러. 그죠? 네. 그 다음에 석사는 마스터. 그죠? 네. 마스터라는 것은 한 분야에 숙달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배철러는 뭐냐면은 원래 뜻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원래 학사의 뜻입니다. 학사.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Life is short and art is long.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십니다. 역시 부산대 배우들 멋집니다. 그죠? 네.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렇게 하면 안타깝게도 98점입니다. 2%가 모자랍니다. 100점 하는 방법은 Life is short, art is long. 이렇게 하면 100점 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뭐 의사들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양반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의사입니다. 네, 의사인데, 이 양반이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예술에도 조예가 있는 것 같다. 있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양반은 예술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없었어요. 근데 왜 저 말을 했을까? 저때의 아트는 예술이 아니고 의술입니다. 의술. 의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한 뜻은 의사로서의 내 인생은 짧지만은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의술은 영원하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필라소피가 오늘날의 철학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통칭하듯이 아트라는 용어도 원래는 뭐냐면은 술자로 끝나는 걸 다 합친 말이었어요. 의술, 기술, 예술, 무술, 뭐 상술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술자로 끝나는 걸 다 합쳤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필라소피와 아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필라소피는 정신적인 일을 이해하는 거고요. 아트는 실제적인 일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필라소피가 철학이고 아트가 예술로 번역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맥락에서 해석하자면은 필라소피는 학, 아트는 뭐였어요? 술 이렇게 되는 거죠. 학술. 여기서 유래한 것이 학술 활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술 활동, 제가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공부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학과 술이 있었다. 그래서 필라소피는 학이고 아트는 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필라소피를 하는 사람은 필라소퍼 이렇게 하고요. 오늘날에는 철학자겠지만 예전에는 지금 학자. 그죠? 네. 아트를 하는 사람은 아티전 이래요. 아티전. 아티전을 우리말로 할 때는 장인 그러죠. 장인 정신 있는 거죠. 장인 정신. 여기 뭐 결혼하신 분 계신가? 결혼하신 분은 장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죠. 장인 정신. 자, 그래서 필라소피를 갖다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사회학을 갖다가 옛날에는 뭐로 불렀냐면은 소셜 필라소피. 경제학은 이코노믹 필라소피. 과학은 뭐로 불렀을까요? 과학은. 저기 있는 것처럼 내추럴 필라소피 그랬죠. 모든 게 필라소피죠. 필라소피. 자, 필라소피 학문은 언제 시작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학문의 시작을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 학파에서 보고 있습니다. 6세기 밀레토스 학파. 밀레토스라는 지역은 터키 아시죠? 터키에서 그리스에 가까운 지역. 요 지역이 밀레토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3인방이 있는데 3인방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사람들이 3인방입니다. 자, 탈레스가 뭘 주장했죠?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라고 했죠. 만물은 물이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존재하는데 그 삼라만상을 갖다가 일으키는 근본 원리 갖다가 그리스로는 아르케 그러죠. 그죠? 예. 근본 원리 아르케는 물이다입니다. 물. 우리가 씨앗에다가 물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라나죠. 만물의 근원인 것 같죠. 그죠? 예. 몇 년 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터널에 갇히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밥은 좀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은 없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어요. 물이다라고 했더니 탈레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가 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왜? 물에서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설명이 되는데 물에서 뭐가 생겨나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불이 생겼으면 안 된다 이거죠. 불이 생긴 것은. 그 자네이 틀렸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아낙시메네스가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했어요. 공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공기가 응축이 되면 물이 되고 이 공기가 가벼워지면은 불이 된다고 설명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논쟁이 벌어진 거죠. 물불 논쟁. 그죠? 물이다라고 했더니 천만에 그럼 불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공기를 가지고는 설명이 됩니다. 이런 거죠. 요런 게 학문이란 거죠.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합리적 비판과 토론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막 주장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학문 아니에요. 학문의 기본적 속성은 내가 뭘 제기하면 누가 비판하고 그러면서 종합되고 발전하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 학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들이 추구했던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아르케였죠. 아르케. 만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삼라만상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질서는 무엇일까? 그래, 학문은 그런 기본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아실만한 F=ma 뉴턴이 만드는 공식도 실제 세계에서는 수치대로 안 되죠. 뭐 마찰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변수들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게 되고 이걸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문에 가서 기본적으로 근본적 원리를 추구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양반들은 자연 세계를 갖다 설명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자연 세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신적인 존재를 데리고 와서 설명했어요. 미세먼지가 생겼다. 그럼 자기가 미세먼지를 관장하는 신이 열받아서 그렇다. 그죠? 지진이 생겼다. 뭐 땅을 관장하는 신이 좀 흔들었더니 지진이 생겼다. 이런 거죠. 따져보면. 그런 식으로 신화적 세계관이죠. 어떤 신을 도입해서 신이 어떻게 해서 뭐 변화를 일으키게 설명하는데 이 양반들이 내셨던 건 좀 더 뭡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거죠. 신화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그죠? 자연 현상은 자연을 가지고 설명하고 인간 세계는 인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사회 현상은 사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종합하면은 왜 이 양반들을 학문의 시작으로 보느냐? 첫째, 합리적 비판과 토론의 전통이 있었다. 둘째, 근본적인 질서를 추구했다. 세 번째, 신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요즘 시각으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만물이 물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만물이 공기다. 그럴 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말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재해석을 하면서 학문의 시작은 기본 6세기 밀레토스 학파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최초의 학문 필라소피는 이것처럼 자연 세계를 보면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인간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을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절이 오면은 학문의 중심지가 밀레토스지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좁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과 같은 철학의 시작은 보통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듣고 있다, 그죠? 열심히 잘 듣고 있으니까 또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자, 소크라테스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 총칭하는 말이 소피스트죠. 그죠? 요때는 소시 가문들이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또 이때는 어떠시냐면은 그리스에 폴리스들이 많아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죠. 막 전쟁하고, 그죠? 막 전쟁할 때였습니다. 이래 막 전쟁하던 시절, 동양으로 오면은 춘추제국 시대죠. 같은 시절에. 거기서 전부 다 땅 따먹기 합니다. 그때 어떤 군주가 있으면은 옆에서 자문관이 있죠. 그죠? 동양으로 따지면 책사라고 그러죠. 책사. 그죠? 그 책사 하시는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삽니다. 공도 많이 하고요. 책사.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책사들에게는 보편적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싸움할 때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이기는 게 목적이죠. 이것이 타당, 이것이 정의롭고 진리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 시절이 요 시기였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이기면 되는 것이고 상대주의 그때그때 달라요. 보편적인 없어요. 그런 뜻이죠. 그죠?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죠. 프로타고라스. 그래, 프로타고라스가 남겼던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겼죠. 근데 요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아니고 맨카인드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 인디비주얼. 인간이라는 걸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 이때 인간은 인류를 뜻하죠. 맨카인드, 그죠? 근데 이 인간이 왜 이래 할 때 이 인간은 뭐예요? 개인이죠. 인디비주얼입니다. 그죠? 프로타고라스 했던 이때의 인간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개인이 만물의 척도. 너는 이거를 진리라 생각하고, 너는 이걸 진리라 생각하고, 태극기 부대는 이걸 진리라 생각하고, 운바들은 이걸 진리라 생각하고, 진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때 분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혹세무민한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이성의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너 자신을 자각하라 라는 것이 소크라테스 주장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보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하는 게 상대주의가 아닌 것 같고 너 자신을 알라가 상대주의 같죠. 근데 맥락으로 보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하는 것은 개인 마음대로는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그 너가 누구냐면은 보편적 이성을 공통적으로 가진 존재로서 너를 자각해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주장하면 다른 소피스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죠? 쉽게 지 혼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할 수 없이 동미나리 이집을 완샷하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신 걸 보고 현실 세계는 참 뜻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데아의 세계로 도망가죠. 그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스승이 너무 많이 도망가니까 경험적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런 것들이 약간 반복을 하면서 이 역사가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찌개다시였습니다. 찌개다시. 자, 어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통해서 고대에 있던 여러 학문들이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되고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별명이 만학의 아버지죠. 만학의 아버지. 온갖 학문의 아버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시학도 하고 윤리학도 다 했죠. 그죠? 모든 학문의 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것이 여러분의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 유니버시티. 대학. 대학은 중세 때 생겼죠. 중세 때 생겼고
보통 12세기, 13세기쯤 생겼습니다. 일찍 세워진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볼로냐 대학은 1088년인가 생겼어요. 1088년. 그래서 2088년이 되면은 1000주년이 된다. 1000주년. 이 양반들 참 대단한 게 벌써부터 1000주년 설립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까불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 대학이 되겠죠. 자, 중세 때 대학에는 학과가 몇 개 있었을까요? 요즘은 부산대학교 100개쯤 있는데 중세 때는 학과가 4개 있습니다. 4개. 4개. 신학, 법학, 의학, 교양 이렇게 4개 있었죠. 4개. 그래서 카드라 통신에 따르면은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실 때 사강모를 쓰죠. 그 사강모가 상징하는 것이 교양, 신학, 법학, 의학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저게 대학 졸업식 때 딱 참여해 보면은 느끼는 게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 중세 분위기구나. 그죠? 대빵인 뭡니까 뭐 추기행 비슷한 사람이 총장이 딱 가지고 뒤에서 학생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주교들이 그죠? 쫙 써가지고 그죠? 손잡고 그죠? 중세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학, 법학, 의학, 교양 중에서 이 중세 시절에 가장 높이 쳤던 학문은 뭘까요? 신학입니다. 신학. 중세 때가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셌던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법학의학이 아니고 교양이었습니다. 교양.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중세대학의 학장은 신학부장을 겸임하거나 교양학부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어쩌면 교양이 아주 중요했던 시절이죠. 지금은 이제 교양교육은 직계다치가 돼버렸죠. 그죠? 네. 자, 신학법학의학은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 요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신학은 중세가 기독교 사회니까. 법학은 뭐예요? 사람들끼리 있으면 다투죠. 그죠? 중재해야 되고. 의학은 뭡니까? 사람은 아픕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학은 사회 요구를 항상 반영해왔습니다. 반영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대학은 항상 교양을 강조했습니다. 펀더멘탈한 거는 학문에서 기본적인 것을 대학에서 하고,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본적 대학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니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굉장히 좀, 이런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따지면. 좋은 리더. 전쟁에서 싸울 때는 하나의 노선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세계에서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밸런스를 잘 갖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자, 교양학부에는 뭘 가르쳐 줬느냐? 문법, 수사, 논리. 이거는 3학그러고요. 트리비움, 산수기와 천문음악, 삭과, 쿼드리비움 그럽니다. 요런 거를 갖추는 게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학문이라는 거죠. 자, 문법, 수사, 논리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과목입니까? 말하기 글쓰기죠. 말하기 글쓰기는 모든 학문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입니다. 말하기 글쓰기. 중요한 겁니다. 글쓰기.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양 필수로 말하기 글쓰기 과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사과는 의외로 과학이 많죠. 그죠? 산수기와 천문음악. 이 당시 때 음악도 요즘 같은 추상음악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냐면은 음악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음의 질서는 무엇인가, 일종의 수학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사막은 말하기 글쓰기고 사과는 수학과학 이런 거였습니다. 수학과학. 근데 오늘날과 비교해보면은 교양이라고 하면은 이 꼴을 인문학 해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교양은 원래부터 인문학으로서 과학이었다. 과학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렸다. 그걸 복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요거에 비추어서. 정리하면은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펀더멘탈한 거를 갖다가 유지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펀더멘탈 속에서는 항상 인문학과 과학이 공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대학이 영어로 뭐죠? University, 그죠? 대학 밑에 있는 단과대학을 뭐라고 합니까? College, 그러죠? College,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적이면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College of Social Scien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칼리지라는 것은 콜레기움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콜레기움, 콜라주. 동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입니다. 일종의 스타디 그룹.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스타디 그룹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칼리지가 하나 있고, 여기도 칼리지 하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칼리지들이 유니파이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아직까지 우리 부산대학교도 칼리지 학장부터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의 정신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11년이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죠?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럽니까? 부활, 부흥, 문의 부흥. 뭐가 되살아난 거예요? 고대 시절에 플라톤 아리스토텔을 비롯한 아주 찬란한 그리스 학문이 중세 때 억압을 받다가 이때 다시 부활했대 말이죠. 부활했다. 그리고 꼴라다 잘 그렸던 그림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 그리고 여기에 뭐 40명 가까이 되는 학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필라소프들이 이 양반들 이름을 다 맞추면은 철학 박사를 준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양반들이 다 누군가. 그죠? 자, 여기 보면 딱 중간에 두 분이 있죠. 두 분이, 그죠?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굴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양반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키워보면 이렇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누가 플라톤입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 플라톤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죠? 하늘을 가리키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뭐예요? 경험의 세계를 가리키죠. 경험의 세계. 그죠? 자,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책을 하나씩 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002년도 퀴즈 대한민국의 결승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플라톤이고,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이 끼고 있는 책은 무엇이고, 이 사람이 끼고 있는 책은 무엇인가? 라는 게 퀴즈 대한민국의 결승전 문제였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한 30분 공부할 수 있어요, 진짜. 아테네 가서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양반들 좀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끼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이 끼고 있는 것은 과학에 관한 책, 자연과학, 티마이오스라고.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끼고 있는 책, 윤리학, 사람에 관한, 그쪽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이죠, 상징하는 것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학문이 하나였어요, 필라소피. 근데 세월이 지나서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는데, 제일 먼저 분화가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오늘날의 과학. 과학입니다. 그런 과학이 필라소피에서 분화되어서 근대과학이 탄생한 사건을 역사적으로는 과학혁명 그럽니다, 과학혁명. 과학혁명의 시작은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뭘 주장했습니까? 2000년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행성에 불과하더라 라고 주장한 거죠. 천국의 회전에 관해서 해서. 과학혁명을 갖다가 완성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죠? 프린키피아 들어봤죠? 프린키피아. 그죠? 프린키피아는 라틴어고요. 영어로 하면 프린스입니다. 원리. 그래서 프린키피아의 원제는 이런 뜻입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 필라소피 나투랄리스 이렇게 제목이 되는 거죠. 앞에 프린키피아는 딴 겁니다. 다시 보면 이 주장한 것이 F=ma죠. F=ma.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과의 탄생을 우리가 과학혁명 그럽니다. 과학혁명. 자, 그런데 과학이라는 걸 한문으로 써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학. 자연현상을 다룬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과자가 무슨 과예요? 그냥 분과라서요, 분과. 물리학과 할 때 쓰는 거죠. 경영학과. 백화점 어떻게 됩니까? 남성
의류청, 여성 의류청이 일단 있잖아요. 그게 과예요. part. 그래서 백화점이 department store라는 거죠. part.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는 학문이 분화되지 않는 필라소피 하나 있는데, 과학이 처음으로 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때의 과학은 분과학문이라는 걸 갖다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사이언스를 갖다가 번역할 때, 그런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과학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과학 아무 뜻 없어요. 뭐 요즘을 치면 뭐 자연학 하든지 이게 더 맞겠죠. 그럼 과학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과학도 또 분화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화생지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죠? 분화가 되고요. 18세기 들어오면은 사회학이 생기고 경제학이 생깁니다. 사회학의 아버지 오기스트 꽁트, 경제학의 아버지는 좀 아실 것 같은데 국부론을 쓴 사람 아담 스미드, 그죠? 18세기 때 생기고요. 19세기 되면은 인류학 생기고 경영학 생기고 심리학 생기고 20세기 되면 경영학 생기고 뭐 행정학 생기고 그런 학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100개 천리 학문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다 과들이 다를 텐데 우리 학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경영학과다 하면은 경영학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죠? 김정은 위원장이라 하지 말고 그죠? 아바이 동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필라소피 하나 했는데 17세기쯤 되어서 과학이 분화되고 그 이후로 근대사에 들어서 학문이 쫙 나가지는 겁니다. 그게 학문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학의 분화죠. 정분화되는 겁니다. 정분화되는 거. 참고로 뉴턴인데요. 뉴턴은 과학적으로는 훌륭한데 인간성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졌던 지식 중에 하나가 조폐국장이었어요. 화폐 만드는. 그래서 지 마음대로 1파운드짜리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1파운드가 제일 기본이 되는 화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좀 독재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저런 화폐가 통용이 안 되고 엘리자베스 2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1달러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조지 워싱턴. 이쯤 돼야 쓸 수 있는 건데, 그죠? 네. 자, 또 하나의 학문에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트렌드는 학의 분화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수리학으로 가고요. 수리학으로 간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술, 기술, 예술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술이었습니다. 술. 그러다가 아까 중세대학 때문에 고지됐어요. 학부 중에 의학부가 있었죠. 의술이 의학으로 이동한 거예요. 학문적 체계를 갖춰가지고 학문이 된 거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기술과 예술이겠죠. 그죠? 근데 19세기에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기술에 대한 것도 학문으로 내가 체계가 됩니다. 기술에 대한 학문이 뭐죠? 그게 공학이죠, 공학. 그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예술이죠, 예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술이었는데 얘가 의학으로 가면서 기술과 예술만 나갔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쁘게 표현하면 기예 됩니다. 기예. 그죠? 네. 그러다가 기술이 공학으로 가버렸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예술. 그래서 아트를 갖다가 역사를 고려해서 번역한다면 처음에는 술 이래 번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기예 되고 그 다음에 예술 되는 거죠. 예술. 그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줄였을 때는 레오나르도가 좋겠습니까? 다빈치가 좋겠습니까? 대부분 다빈치라고 했죠. 그죠? 줄일 때 다빈치라고 합니다. 자, 다는 이탈리아 말로 애시고요. 장소를 뜻하고요. 빈치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빈치 마을에 사는 레오나르도 이런 뜻이죠. 앞집에 사는 개똥 이런 것처럼. 옛날 평민들은 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오나르도라고 하지 않고 다빈치라고 하면 애석하게도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사실은 적합한 거였다. 자, anyway,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술자입니까? 예술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창의성을 없는 사람입니다.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술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 양반은 기술도 하고 예술도 하고 문과와 이과에 짬뽕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시절에는 기술도 하고 예술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아트가 기계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도 그랬고 다들 그랬죠, 이 시절에. 그죠? 우리가 그 양반들이 했던 예술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기술에 대해서 덜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보면. 그죠? 근데 요즘에 뭡니까, AI, 로봇 이런 거 강조하면 또 다빈치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시대적 관심사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자꾸 발굴되는 겁니다.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아트가 기계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이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여성학, 지역학, 문헌학 이런 게 생겼고요. 문과에다 짬뽕으로는 과학사, 인지과학, 기술경영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학으로 발전하는 거죠. 복합학. 일본 사람들 이 학문을 간학문입니다. 간학문. 간, 사이, 인터. 그죠? 인터, 너무 사이. 인터내셔널, 인터랙션, 인터플레이, 그죠? 너무 사이, 그죠? 디시플린은 학문 분야라는 거죠. 분야라는 뜻. 그러니까 학문과 A라는 학문과 B라는 학문을 서로 연결한다 해서 간학문 그러죠. 그죠?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의 역사의 흐름은 제일 중요한 흐름은 학의 분화자적 문화고요. 부분적인 흐름이 술의 사고로 되는 거고, 그죠? 의학이 되고 공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약간의 연결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 술 분야에 속한 학문들이,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의대, 공대, 예술대죠. 이런 동네가 도제 제도가 발달되어 있죠. 맨투맨으로 하는 거죠. 그게 술 전통입니다, 술 전통. 도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친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과도 많이 나는 집단이죠. 그죠? 술 전통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죠, 그죠? 고민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공대를 갔었어요. 재료공학. 헤매다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헤매면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좀 제도가 많이 헤매게 하는 것 같아요. 고3 때 뭐 압니까? 이 학문이 뭔지. 그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하지 말고 1학년 때는 전공 정하지 말고 2학년 때부터 정하자. 뭐 이런 걸 갖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 독일에는 아예 그냥 1년을 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가지 않고 졸업한 뒤에 몇몇 주들은 탐색해보라고.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앞으로 인생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전공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럼 이 20살에 전공 정해가지고 80년 동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전공 하나 하시고, 다음에 하나 더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너무 분화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끼리 하나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꽁지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의 본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뱃살을 만지면서 맛있겠다 이게 본질이다 그러고 다 다른 거죠. 코끼리는 하나인데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극단화된 현상이 두 문화 현상입니다. 두 문화 현상. 두 문화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문과와 이과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 두 문화. 별도의 문화처럼 투 칼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처음 보고하신 분은 찰스 스노우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물리학자이자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할 자격이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리더 강연에서 195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문화. 이공계 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습니까? 이공계는 책 안 읽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진짜 책 안 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었더니 한 얘가 우리는 책을 읽기보다는 연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책을 사가지고 라면 받침대로 많이 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농이 찌그러질 때 이제 끼우기로 쓰기도 하고 책은 사지만 읽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거죠, 다시 말이에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일상적.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죠.
그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이 안 팔리고 출판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보세요. 가면은 외국의 할배 할매들 책 이따만한 거 가지고 타죠. 그죠? 우리는 뭘 가지고 탑니까? 온리 휴대폰. 그죠? 휴대폰은 정보는 많지만 다 작은 거리기 때문에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사고의 발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못 읽으시면 나중에 50, 60대가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보세요. 책 별로 안 읽으시죠? 저희 아버님도 만날 퇴직하셔가지고 심심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책 읽는 버릇이 안 돼 있으니까. 인류에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 거꾸로 인문사회본이 물었어요. 당신 연력학 이법칙의 키워드를 아느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연력학 이법칙 키워드가 뭔가요? 또 찾아보셔야 되겠네. 자꾸 찾으면서 우리가 교양을 넓히는 겁니다. 오늘 찾아야 될 걸 몇 개 말씀드렸죠? 그죠? 아테네 학당 한번 쫙 맛보시고, 우리 전공의 아버지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고, 연력학 이법칙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근데 웃긴 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뭡니까? 했을 때 답이 살짝 안 나오면, 아, 이 사람 참 교양 없네. 그렇게 하는데, 연력학 이법칙 키워드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문화 현상을 막 보여주는 거란 겁니다. 그 스노가 보기에. 이런 두 문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지나갈 때 문과이과 정하죠. 그죠?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1 때 딱 테스트를 했는데, 문과이과 적성이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이 친구 참 희한한 친구네, 이러면서. 다른 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또 안에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그 인생이 괴로웠어요. 우리나라 제도가 나누는 바람에.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이과를 나눈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몇 개 될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하다 포기했고요. 중국 조금 하다가 말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은 좀 했었는데, 이전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없었고요. 꼭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한 제도라고 참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안 맞다. 요즘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예. 자, 어쨌든, 문과와 이과를 확연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배우는 지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취미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갛게 써놨잖아요. 요 놈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하면. 그죠? 데피니션을 떠올리신 분들은 대체로 이공계고요. 자스티스를 떠올리신 분은 대부분 인문사회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탐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데피니션일 수도 있고, 자스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를 모셔가지고 소통을 시켜야 되는 그런 탐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의사소통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짜.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 과학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교양적인 거고,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도구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학은 정신 유산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교양, 이런 말이 되는데, 과학 교양은 캐쇼마크를 붙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 거꾸로, 이공계에서 뭐냐면은, 인문사에 물어볼 때 말이에요. 너 그래서 과학에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걸 자꾸 빨리 물어요. 과학주의와 비과학주의를 빨리 나누면.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은, 한국의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태도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태도가 그 다음 나와요. 미국 같은 선진국 지나면은, 아리까리한 게 대부분 나옵니다. 해적지대가 많아요, 해적지대가. 그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다. 과학은 도구고, 또 이공계도 도구를 받아들여요. 대신에 빨리 나누는 거죠. 과학, 친과학이냐, 반과학이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쪽에는 우리의 한국의 두 문화 현상의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로 바라보지도 않고 반대 방향을 보면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당에 이 양반이 떴어요.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죠? 스티브 잡스는 직업이 하나였습니까? 여러 개였습니까? 여러 개였죠. 그러니까 잡스죠, 잡스. 여러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이건 뭐냐면은 아이패드 2를 갖다가 뭡니까? 처음 세상에 출시할 때 했던 연설이죠. 아주 명연설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실어서 연설을 듣냐면은 저는 오늘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라디오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랬습니다. 라디오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딱 보여주라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기술과 인문학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술과 인문학.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그것과 바꾸겠다. 소크라테스 인문학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었으니까, 그죠? 절대로 늘 양반이 아닙니다. 양반이 아닙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이 잡스가 했던 게 보면은 한쪽은 테크놀로지고요. 한쪽은 인문학은 아니고 사실은 리버럴 아츠입니다. 휴머니티즈가 아니고. 리버럴 아츠는 뭐라고요? 교양이죠, 교양.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스가 주장했던 말은 기술과 교양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교양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전공. 내 전공과 어쨌든 다른 사람의 전공을 다 결합을 시켜먹어 나온다는 거죠, 새롭게. 나온다는 겁니다.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술 혁신 과정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연구하고 화살표, 개발하고 화살표, 생산하고 화살표, 마케팅 이렇게 많이 하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잡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개발, 생산 쉬워졌다 이거죠. 3D 프린터도 나오는 세상인데 그죠. 그거보다 앞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고객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감지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필요를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 그 스토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잡스의 경우는 IT 제품의 경우는 이 후단계보다 앞에 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내 한국 분야에 몰입되지 말고 다른 분야와 연결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이른바 융합이라는 거예요. 융합.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2011년부터 우리 항공사에서는 융합이란 뭔가 좋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부산대학 왔을 때는요, 다른 분들이 송 교수 전공이 뭔가 그러면은, 뭐입니다. 그래요? 뭐지? 이랬는데, 이때부터 뭐냐면은, 송 교수 전공이 뭐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융합하는 거 하네. 일찍부터 잘했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죠? 자, 2011년인데요. 사실은 잡스가 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먼저 이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통습이죠. 통습. 통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식의 대통합 통습. 이거 쓰신 분은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1998년에 쓰셨고, 여기는 우리말로 2005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윌슨 형님은 너무 참 박식하고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 같다 느꼈습니다. 이 양반은 뭘 전공이냐면요, 사회생물학 전공이에요. 사회생물학. 개미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만들고 위계가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개미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그 언어가 뭔지를 못 알아들을 뿐, 걔들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제 동물들도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사회생물학. 그러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생물학이라는 과학과 사회학이라는 인문 사회와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통습의 자세다라고 주장한 거죠. 잡스가 2011년이었다면은 윌슨은 1998년에 12년 전에 이제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윌슨이 했던 이야기를 좀 연결해 몇 가지 소개해보면 이겁니다.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과학은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있는데 그걸 국경으로 보지 말고 미개척지로 봐야죠. 미개척지로. 국경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마다 어찌 됩니까? 여건 보여줘야 되죠. 내가 과학 전공이라는데 인문학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자네 라이센스가 과학이잖아 이러면서 여건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사에 있는데 미개척지다. 아무리 기술도 안 되고 문제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장땡이죠. 프론티어 정신 그런 거 좋다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국경으로 하지 말고 미개척지로 봐야 제대로 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윌슨이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 관계가 인간 복지라는 거는 뭐 딴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웰빙이 어떻게 중요한가.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학생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 관계가 인류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윌슨은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는데 교두보가 있다. 교두보 있는데 그 교두보 예로 예를 들었습니다. 인지뇌과학, 인간행동유전학, 진화생물학, 환경과학을 들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는데 시작을 이거로 합시다라고 사실상 제안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시켜보자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걸로 시작해야 되냐고 라고 반박하겠죠. 반박할 겁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윌슨의 통섭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통섭 한번 썼네요. 통제하여 섭취한다. 이러지 말고 이런 통섭이 좋지 않냐. 서로 소통하고 같이 건넌다. 통섭. 이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통섭이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통섭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통섭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윌리엄 휴얼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1840년에 그걸 주장했고요. 이 사람이 통섭을 이해한 것은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실개천이 모여가지고 연못이 되고 개가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학문들이 막 연결되어 점점 살이 찌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야는 또 밖으로 새가지고 다른 강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양은 굵어지는 이것이 통섭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이름을 붙여보면 휴월의 통섭은 환원적 통섭이고 이쪽으로 환원해라는 거고요. 휴월의 통섭은 합류적 confluent 같이 일어나는 통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융합 통섭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대의를 넘어서서 융합이나 통섭에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을 다 끌고 와봤어요. 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컨버전스, 융복합 이런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를 우리말로 보면 혼성, 컨버전스는 수령. 우리 그 수학 시간에 보면 수령과 발산이죠.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그죠? 수령. 그 다음에 융복합은 영어를 치면 복합은 컴포지션이고요. 융합은 퓨전입니다. 퓨전. 자, 하이브리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 때는 연료전지로 달리다가 다 떨어지면 뭐합니까? 가솔린 뭐 달리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이 낮에는 물리학 공부하다가 밤에는 삼국지 역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학문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자, 컨버전스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의 공통된 고민이 나노 스케일이 되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노 스케일. 나노가 뭔 뜻이죠?
별 뜻 없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성, 그냥. 그 정도로 스케일이 낮아져야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항목 분야가 다르지만은 나노라는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수렴.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복합이나 융합은 뭐냐면은 A하고 B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C가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C가 탄생하는데, 복합은 빼빼로처럼 과자와 초콜릿이 합쳐져서 빼빼로가 되는데, 새로운 C에는 과자와 초콜릿의 속성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죠? 그게 복합이에요. 물리적 결합이죠, 다시 보면. 융합은 뭐냐면은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었다. 물에 산소, 수소 속성이 있습니까? 없죠. 화학적 결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융복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섭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수준 높은 단계의 통섭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준 높은 단계. 시작은 하이브리드 컨버전스를 하는 거죠. 새로운 C가 만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다시 말해. 그죠? 그래서 시작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하다는 게 통섭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요. 우리말로는 융합하는 게 또 어떤 데는 컨버전스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기술 융합하면 테크놀로지가 컨버전스 많이 하는데, 원래 원조로 따지면 컨버전스 수렴이죠, 수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용어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막 섞어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섞어서는 상황. 하지만은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컨버전스, 복합, 융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학문에 접근할 때 중요한 태도는 여행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여행자의 태도. 여행자의 태도. 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행 갈 때 비행기표 여권만 준비해서 갑니까? 가기 전에 정보를 탐색하죠. 이 동네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이 동네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역사가 뭔지 이런 거 조사하고 가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학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의죠, 예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물리학 가르쳐줘. 이거 아닙니다. 물리학에 대해 조금 공부하고. 여행자의 태도가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태국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입맛이 안 맞아요. 우리 맛없다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독특해 그러죠. 그죠? 네. 한국 음식은 우리가 딴 데 가서 입맛이 안 맞으면 맛없으면 이 뭐야? 이러는데 외국 가면 뭡니까? 맛없다고 안 그러고, 이 동네는 이런가 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게 통섭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아는 학문의 세계하고 다른 학문의 세계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 동네 이렇게 노는가 봐. 라는 게 여행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학문에 접근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 자, 더욱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먹거리로 생각하는 통섭을 준비했습니다. 먹거리. 자, 아까 전에 통섭의 유행이 이게 있었죠. 하이브리드, 컨버전스, 복합 융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학문을 하고 짬뽕이라는 학문을 한다. 뭡니까? 하이브리드죠, 그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밥이 되는 거죠. 그죠? 하이브리드 할게요, 그죠? 그럽니다. 얘는 뭐라고 했죠? 빼빼로는? 복합이었습니다. 복합. 그죠? 얘는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콩나물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두부 학문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로 수련됩니까? 콩을 열심히 연구하셔야지. 콩으로 수련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죠? 자, 빼빼로는 복합인데, 김치는 복합입니까, 융합입니까? 김치. 이전의 재료의 속성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익기 전에는 복합, 익은 후에는 융합,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이건 어때요? 마찬가지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도 복합일 수도 있고 융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런 융복합된 거를 또 하이브리드 한 거죠. 그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섭이나 융합에 대한 말하면, 저는 융합이라는 용어보다 통섭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섭의 유형 안에 융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되지만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 참 필요하구나만 느꼈으면은 제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좀 오래 지나다 보면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더 나아가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또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이유는 너무 높은 수준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낮은 수준의 통습도 많이 존재하고 예행자의 태도로 가진다면 통습 어려울 것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습 융합이라면서 사실 우리 항공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술 융합이에요. 기술 융합. 그런데 통습을 정했던 윌슨도 그렇고 융합을 주장했던 잡스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강조했던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공계 내의 융합이 아니고 뭡니까? 문과와 인과의 융합이죠. 그게 원래 본래 정신이죠. 본래 정신. 본래 정신.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 사회에서는 융합이나 통습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행하면서 저도 인정을 하게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잡스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왜 우리 사회는 그때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은 어떤 사회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회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그동안 모방 혹은 추격을 통해서 선진국을 따라잡아왔죠. 자, 추격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추격 단계. 이미 선진국에서 했던 걸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죠? 답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죠? 다 한 거니까. 제일 뭐가 중요해집니까? 관건이 되는 것은 속도죠.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게임이에요.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문제도 정해져 있고 답, 표준제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뭡니까? 빨리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빨리빨리 발전한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성장 전략은 한계에 달하고 앞으로는 우리 한국이 뭐예요? 진짜 선진국이라면은 세계적인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조의 단계죠. 내지는 탈출의 단계. 이 단계는 선진국이 했습니까? 하고 있다. 이 정도죠. 그렇죠. 다시 말해.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야, 문제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죠. 정확한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문제가 애매모호한데 답은 모르죠. 그러니까 심플리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문제도 애매하고 답은 모르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추출해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습적인 인간이더라 그죠? 많은 아이디어는 다른 데서 온다 그죠? 다른 데서. 그래서 통습이 중요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우리 항공사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회적 문제, 통일 문제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과학기술 연결된 게 많아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겠다. 미세먼지가 어떻더라. 가습기 살충제가 어떻더라. 황우석 사건이 어떻더라. 이런 거 전부 뭡니까? 과학, 문과와 이과 짬뽕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문과를 전공하신 분은 이과를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발전 단계나 한국에서 당면된 문제의 측면에 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속으로 부시불식간의 통솔을 오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잡스에가 탁 필링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이 열가는 것도 그죠. 뭔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시기에 있는데 4차 산업이 딱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필가다 막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지나니까 4차 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캐슈 마크를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막 뜬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내재적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일 것 같아요. 자, 더 나아가서 통습은 21세기가 지향하는 인간상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자, 20세기 인간형은 I자예요. I자예요. 하나의 전공을 파는 거죠. 파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이 나옵니다. T자예요. 하나의 전공을 바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전공 하나, 부전공 2개쯤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T자형이에요. T자형. 근데 T자는 여기 좀 흔들흔들하죠. 파이면 다 안정적이죠.
그죠? 전공 하나 하고, 또 다른 전공 부전공을 하고, 또 나중에 살면서 뻗어나가. 이런 이제 파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책방에 책을 보니까, H자형 인간입니다. H자형 인간.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를 맞았잖아요. 그때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하나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벤처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벤처기업. 그죠? 그래서 벤처기업 정부가 막 지원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서 성공한 벤처, 10년 동안 남은 벤처 몇 프로 차이쯤 됐을 것 같아요. 벤처기업 중에서 정부가 막 지원해줬는데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벤처기업은 10%쯤으로 집계하죠. 10%. 미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3%. 그래서 벤처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높은 거예요. 쪼나해지면 업력이 10년이 넘는 벤처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가? 잘 안 찾아집니다. 하나 찾았어요. 뭐냐? 사장이 문과면은 부사장은 이과고, 사장이 이과면은 부사장은 문과인 그런 기업들이 오래 살아난다는 거죠. 사장, 부사장 공돌이 하니까 개발은 잘하는데 마케팅은 못해요. 그죠? 문돌이 하니까 처음에는 막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아이템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10년이 넘는 업력자는 벤처기업의 공통점은 문과와 이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이과를 전공했는데 나의 전공을 바탕으로 문과에다가 팔을 벌리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문과를 전공했는데 이과 선생님한테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것이 크로스 돼가지고 하모나이즈를 이룬 것이 H자 인간입니다. 자, H자 인간이 되려면은 내가 팔을 벌릴 줄 알아야 되죠. 팔을 벌릴 줄 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르는 사람은 팔을 벌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양반한테 팔을 벌리면은 이 양반이 뭐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이 행자의 태도로 가지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지고 결합이 되는 게 H자 인간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통섭이니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두 명, 여러 명이 통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섭을 보여서 최 선생님은 요즘에 그 얘기합니다. 통섭을 인생에다가 막 연결시켜가지고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학문들과 연결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분화되고 전무되면서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통습적이에요. 그죠? 괜히 안 되니까 통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성으로 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습에서 칼럼을 몇 개 썼거든요. 썼는데 2009년에 부산일보도 썼고요. 2010년에 국제신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통습이 잘 안 됩니다. 네. 부산일보에 글을 쓰신 분들은 국제신문에 또 칼럼을 또 쓰도록 잘 안 해줘요. 거꾸로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두 개 다 썼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더니 부산일보에 썼던 칼럼은 과학 칼럼이었고요. 국제신문에 쓴 칼럼은 인문학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쓸 수 있었어요. 이 뭔 말이에요, 또 거꾸로. 회사끼리는 경쟁하지만은 인문학하고 과학은 또 별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진짜 별도로 잘 봅니다, 별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자, 시너지라는 것은 시스템 에너지입니다, 시스템 에너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그죠? 자, 오늘 강의를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통솔에서 쓴 칼럼도 있고 또 모 방송에서 또 강의한 것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내가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고요. 이 양반이 찰스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좀 이 둘을 연결시키자라는 하면서 브롱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합니다. 제3의 문화. 그때서 또 비판해요. 제3의 문화 하면서 실제로는
얘보다는 얘에 가깝다 이거죠. 그런 막 비판한 거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산문 하면서, 하여간에 중간에 있어야 되죠,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하고 가까울 때고, 어떤 사람은 이쪽하고 가까울 때고, 뭐 그런 여러 유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대놓고, 통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인문학을 더 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태도 같아요. 자,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너스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0번 시도 끝에 했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9,999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디슨아. 성이 애쉬고 이러면 디슨이니까, 그죠? 야, 디슨아. 너는 10,000번씩이나 실패를 되풀이할 생이냐? 참 멍청하게도. 라고 물었더니 에디슨의 답이 상당히 멋집니다. 친구야, 나는 실패했던 게 아니고 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찾아냈을 뿐이다. 나는 9,999번 실패한 것이 아니고 9,999가지를 알아냈을 뿐이다. 아주 멋진 인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세계는 팽팽하다 등등의 대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람이 바뀔 때 벽을 쌓는 사람도 있고 풍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환경이 바뀌는 거죠. 고난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에 따라서 또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불러 리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말이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world. 이걸 갖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주로 통섭 대화인데, 대화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견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학생활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실패해서 배우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다른 분들과 통섭하시고.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는 리베르타스 특강 처음을 교양 문제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2019학번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원장이 무료 강의를 나섰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매주마다 소감문을 또 써야 되니까 한 10분 쉬어야 되죠. 네, 10분 쉬었다가 소감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